건축주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 욕심에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있고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고 그 상황이 건축가들을 이제 잠 못 자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포인트가 사무실에서 담배를 펴요. 우리 때는. 안녕하세요, 프로메이트 고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있으면 새 학기가 밝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입학을 할 텐데, 건축과에 들어오는 후배들의 어떤 로망이 될 수 있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빠질 수가 없죠. 건축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기도 하고. 맞아요. 건축가로서의 삶을 가장 잘 그린 영화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 영화 보시면서 공감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죠. 건축가들이 네. 드라마나 영화 속에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돼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첫 장면에 네. 엄태웅이 설계사무소에서 밤을 새고 음... 책상에서 쪽잠을 자다가 깨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대리 때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하나가 건축가들끼리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한가인 배우의 아역은 수지예요. 네. 그리고 이재훈이 이제 커서 엄태웅이 됩니다. 맞아요. 이 건축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너무 확 가버렸죠. 그쵸. 야근 많이 하고 밤 많이 새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씩 앞에서부터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이 이제 한가인이 어릴 때 살던 제주도 집을 쭉 오랜만에 와서 구경을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한가인은 이 집을 둘러보면서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을 것 같고 다양한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을 이제 둘러보는 걸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 이제 엄태웅이 사무실에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사 사무소인데 아침의 모습이에요.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막 보이고 엄태웅이 이 회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죠. 아마 밤새 모형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집 갔다 오기 힘드니까 보통 그렇죠. 집 가서 1시간만 자고 올까? 근데 이제 1시간 자면 못 일어날 것 같고 1시간만 잘 수가 없죠. 사무실에서 그냥 잠을 자게 됩니다. 건축가는 익숙하죠. 이런 삶이. 설계실에서도 우리 항상 많이 잤었고 그쵸. 회사에서 야근도 다른 업종보다 많은 편이고 건축주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 욕심에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있고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고 그 상황이 건축가들을 이제 잠 못 자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포인트가 사무실에서 담배를 펴요. 우리 때는 다 폈죠. 나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실에 한가인이 들어와서 오랜 친구와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설계 의뢰를 하고 엄태웅과 같이 자신이 어렸을 때 살던 집을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되죠. 한가인이 혼자 왔을 때는 내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많이 했을 것 같고, 건축가와 같이 집을 둘러보는 과정에서는 건축가도 나름의 방식대로 이 집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고 그 건물을 최대한 살리면서 새로운 건축주의 니즈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벽에 이제 어렸을 때 키를 쟀던 그런 포인트들도 있고, 우물 이제 그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발을 담그면서 발자국이 찍혀있기도 하고, 연못 개수대? 그렇죠. 뭐 수도가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발자국이 찍힌 장면, 엄태웅이 생각한 어떤 포인트일 것 같은데, 리노베이션이란 프로젝트는 옛날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을 새롭게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과 결부해서 옛것에 대한 추억들도 그대로 남겨두고 흔적들도 그대로 남겨두고 거기에 건축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노베이션이 그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 이제 장점이 공사 기간이 짧지만 단점으로 그냥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혹시 맞나요? 비싸질 수도 있죠. 옛것의 구조체들은 최대한 살려야 돼요. 구조를 헐고 새로 짓는 거는 신축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구조체를 살리는 작업, 그러면 신축하는 데 필요한 뼈대를 짓는 공사 비용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서로 상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다, 혹은 더 될 수도 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요즘에 신축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대부분 신축을 하고 있고 옛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자, 공사기간 같은 경우는 또 때에 따라 다른가요? 이것도 때에 따라 다르죠. 공사기간이 이제 구조체를 건설하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1층짜리 단독주택을 2층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는데 이럴 때는 실제 신축하는 것보다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1층 구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게 거푸집을 짜고 신축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일부에 옛 건물이 있고 나머지 신축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공기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있습니다. 리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을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요. 아, 도면 이런 거요? 그쵸. 자료가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혹은 있더라도 현장하고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게 이제 건축가의 일이 될 텐데 여기서는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죠. 멋있는 건물들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로맨스적인 부분들은 조금 건너뛰고 이 옛날 집을 둘러보면서 엄태웅이라는 건축가는 흔적들을 많이 찾게 돼요. 어렸을 때 키를 쟀던 그 공간, 발자국이 찍혀있는 그 공간, 이런 옛것에 대한 추억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살리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디자인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 사이트의 특성이 바닷가 바로 앞이고 가장 좋은 뷰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죠. 근데 1층 공간에서는 바닷가가 보이지 않는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아, 맞아요. 그쵸? 왜냐면 잘 보여주지 않아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하다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갔을 때 바닷가를 잘 볼 수 있는 풍경들을 담고 있는 사이트다. 그러면 이 옛것에 대한 추억도 추억이지만 새롭게 얻어낼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는 무엇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엄태웅은 새로운 뷰를 우리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PT를 합니다. 한가인이라는 건축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안들을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툴로 작업을 했죠. 저 학생 때도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들께 발표를 드릴 때 최대한 뭔가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작중에서도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게 사실 현실 고증된 게 아닌가. 그쵸. 결국 한가인이 못 알아듣고 왜 죄다 영어냐, 영어 마을 짓냐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 고증이 잘 돼 있는 게 아닐까.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페 가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건축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머릿속에서 디자인을 했던 것들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큰 거죠. 근데 건축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카페에서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건축가가 다워요. 고집도 있어야 되고. 아, 그쵸. 결국 본인이 짓고 싶은 집은 못 짓잖아요. 맞아요. 건축가가. 건축가는 디자이너지만 예술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유일한 직업이지 않을까. 아, 그림을 그쵸. 그린다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팔면 되고 가구를 만들든 뭘 만들든 디자이너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쵸. 건축주가 항상 우선시되는 그런 디자이너 중에 하나다. 자, 우리 로맨스 부분을 건너뛰고 건축을 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 건축학도 대학 시절 엄태웅이 모형을 한번 이제 수지한테 선물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 그럼요. 동욱 씨는 네? 모형 선물해 본 적 있어요? 좋아요. 이제 다음 장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엄태웅이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건축주에게 이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게 특징이 될 건지를 막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존 것들은 살려두고 내가 여기서 더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추가하고 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층고는 기존보다 높아질 거고 높아지면 어떤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죠. 건축가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 공간은 항상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흔히 층고를 높였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 거고 내가 이 디자인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뭐가 바뀌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적으로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잘 정리가 돼서 공사가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리노베이션이라는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아, 그럴 것 같아요. 오래되면 오래된 건물일수록 구조체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공간을 뜯어본 다음에 다시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여기 작중에서 이 집이 30년도 더 됐다고 맞아요. 나오고 네. 심지어 해풍까지 맡고 있는 집이잖아요. 건물의 노후도가 그쵸. 더 가속화되는데 솔직히 전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이 영화에 나오는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완벽한 건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촬영을 위해서 지어진 어떤 세트에 조금 더 가까운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과정에 인허가가 포함이 된다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완벽한 건물들이 세팅이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은 생략됐고, 아마 영화 촬영이 끝나고 얼마 정도만 관광객을 위해서 약간 개방한 이후에 없어지는 프로젝트로 세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지붕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해요. 원래 있던 지붕 틀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마당들이 평면적으로 깔리면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잔디밭을 만들어줬고 거기서 이제 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건축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 것을 어떻게 해석했고 그 해석한 결과물에 따라서 내가 생각한 디자인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가 굉장히 좀 대비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지붕을 예로 들면 옛 것에 대한 지붕은 이렇게 경사지붕인데 옆에다가 또 경사지붕을 세우면 뭔가 두 개의 뿔이 생기면서 디자인적으로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면에 깔리면서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박공지붕이 있는 형태가 되다 보면 대비가 이루어지면서 옛 것은 옛 것대로 흔적들을 남길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것대로 옛 것과 대비돼서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 건물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사람마다 디자인적인 취향도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쁜 집이 나왔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1층은 이제 아픈 과거들을 안고, 원래 다 밀고 새로 지으려고 했잖아요. 이제 1층에 있는 것들은 모든 과거를 안고 가고, 2층에 자기만의 이제 새로운 공간을 딱 얻는 그 장면이 뭔가 감독이 전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감합니다. 왜냐면 1층과 2층 이제 구조적인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올릴 때, 그리고 공간적인 확장성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층짜리 건물이었다고 하면 기존에 다니던 도로와 마당과 1층 공간이 동선적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2층이라고 하는 거는 계단을 통해서 되게 수직적인 동선이 새로 필요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은 아예 다른 길로 가는 무언가를 상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대로 과거 것과 이제는 또 다른 무언가, 이제 건축가가 만들어낸 무언가겠죠. 그 의도가 잘 반영되지 않았나. 근데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이 박공지붕과 평면의 마당 그리고 바닷가가 잘 어우러지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잘 풀어낸 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도 그것들을 의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들을 아마 자문을 한 건축사 사무소와 충분한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극 중에 흐름이 있는데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물들이 이제 완성이 됐고, 이 집에 건축주가 이제 들어와서 살면서 새로운 삶들이 여기서 펼쳐지게 돼요. 그 피아노 과외도 하게 되고,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옛 추억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 장면의 끝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이는 이 그림을 보면 잘 지은 건물 같나요?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땐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1층 공간 자체도 확장이 됐어요. 더 넓은 공간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외벽에 들어간 벽돌이 실제로 이제는 내부에 들어와서 내벽이 돼버렸고, 이조차도 집 안에서도 그 외부에 대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실제로 우리도 지금 뒤에 벽돌이 마감재지만 인테리어 내부에서 벽돌을 쓰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피하는 추세고, 왜냐하면 마감재가 약간 거칠다 보니까 잘못하면 쓸릴 수도 있고 가구가 상할 수도 있다 보니 내부로 이런 벽돌을 쓰지는 않는 상황인데, 지금 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옛것에 대한 흔적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디테일적으로 잘 풀렸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의도는 분명히 반영된 것 같다. 근데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 취향이죠. 아니, 뭔가 자질구레한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설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되게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빡 와갖고. 그리고 영화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질문을 받으면서 디테일한 이야기들도 한번 다시 해봅시다. 네네. 이 집이 이제 완성이 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수도가에서 어린 시절 딸의 발자국 모습을 보면서 그때를 막 떠올릴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되게 디자인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수도가 옆으로 한 단 정도 화단을 만들면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을 세팅해뒀습니다. 그게 이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건축가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간을 이제 지나가는 동선으로만 만들었다면 온전하게 그 발자국의
정취들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앉아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므로써 더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이 한가인이라는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갈 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담벼락으로 되게 단절이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담이 내 키보다 낮아서 택배를 주고받을 때도 그냥 담벼락 위로 주고받고 편안하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시골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정치 중에 하나지 않을까. 멋있네요. 풍경도 좋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나중에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이렇게 바닷가가 보이는 집 앞에서 마당도 있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살지 않을까. 저는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서울이 좋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풍경은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이런 집이 아니라 이런 숙소를 구해서 하루 이틀 묵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의 습작이라는 전람회 음악을 들으며 영화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재밌는 영화였어요. 우리가 건축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건축학개론이라는 그 제목에서도 느끼듯이 건축을 가장 잘 반영한 드라마 중에 하나지 않았나. 좋습니다. 자, 우선은 그럼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리노베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건축주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첫 번째로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리노베이션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한 업체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 회사 홈페이지들을 꼭 방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건축주들이 디자인적으로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방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인테리어 업체를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위험한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없죠. 그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노베이션이라는 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상황과 도면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모든 걸 뜯어보기 전까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든 것들을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경험했던 케이스가 있다면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건축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되고, 공사가 딜레이되면 딜레이될수록 그 공사금에 대한 이자도 나가게 되고, 다양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공사를 무조건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끝내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거는 경험과 노하우다. 그래서 설계를 해본 업체들을 잘 찾으셔서 건축사 사무소와 잘 이야기를 해본 이후에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엄태웅 배우님이 그 현장을 엄청 자주 가잖아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현장에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퀄리티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사무실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디자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건축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랑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맞아요. 일도 뭔가 거들어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엄태웅이라는 건축가가 현장에 있는 인부들이나 관계자들과 되게 다양한 자리를 만드는 것들은 실제로 영화 속에 보이지 않았지만 더 많은 관계들을 가져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건축주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인부들을 막 챙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근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그 일은 건축사 사무소가 하는 것이다.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뢰한 건축사 사무소와 계약을 하고 우리는 그 건축사 사무소하고만 대응을 하시는 게 결과물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공사업체와 친해져서 좋을 게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예로 뭐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아니, 제 말을 못 믿으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저희와 같이 일을 하시는 건축주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설계랑 공사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들까? 비용 관련된 문제. 지금 이 극 중에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설계안이 한번 바뀝니다. 그 과정이 한번 추가가 됐다 보니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설계비만 말씀을 드리면
3천에서 5천 사이가 스타트 금액이 될 것 같고, 그 난이도나 건축사 사무소의 경험들을,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어떤 확고한 성향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금액들을 아마 기업별로 다 산정을 할 텐데, 시작 금액은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조금 잘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1억 이상까지도 설계비를 받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너무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설계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그 건축주들이 원하는 금액을 건축사 사무소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금액에 맞는 건축물 디자인을 뽑아내는 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가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비용 발생이 되는지는 그 해당 업체와 상담을 충분히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공사비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용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건물을 손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인허가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결정이 되는데,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사 사무소는 그 정도의 비용까지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최소값에서 최대값도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요 건축학개론에 나온 네, 집이라는 기준 하에는 봅니다. 생각보다 되게 적게 나가네요. 그럼요. 비싸지 않아요. 리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싸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정도의 공사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공간 사이즈는 아닌데, 실제로 어려운 공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리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과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이렇게 만나는 과정들이 생기거든요. 신축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인데 두 개가 붙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접합부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긴 접합부에서는 하자가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자들을 잡기 위한 공사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구조적인 보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설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거고, 실제로 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금액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사비 얘기가 나와서 어떤 건축주가 거실의 한쪽 벽면은 초고화질 디스플레이로 쫙 깔렸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요구사항들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비싸지는 거고, 물론 공사비는 싸면 쌀수록 좋지만 너무 싸다고 좋아할 건 아니에요. 위험한 요소들이 공사에서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적합한 금액이라는 것은 건축주의 컨디션에 따라서, 건축주가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그런 공사 비용을 선택하고 업체를 선택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건축학과를 나왔고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해본 경험으로서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옛 추억이 막 떠오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제 지금이라도 못 보신 분 계시면은 꼭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자,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건축과의 낭만을 가지고 학교에 가게 된다면, 여기까지만 하죠. 뭐 가서 만나보겠지. 뭐. 일단 수지는 건축과가 아니었다. 그쵸. 그게 잘 중요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